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좀 PPT 네. 화면 공유를 해서 시작해 주시면 화면 됩니다. 공유되어 있죠, 선생님? 지금 안 돼 있습니다. 이상하다. 조금 전에 했는데.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예, 예. 아니야. 조금 전에. 이상하다. 잠깐만. 그다음에 화면 공유가 됐는데 이상하다. 화면 공유 됐습니까? 이제 네. 됩니다. 예, 됐죠? 네, 이제 알겠습니다. 됩니다. 슬라이드쇼 네, 슬라이드쇼로 하시면 바꾸겠습니다. 네. 크게 나올 겁니다. 네. 조금 전에 슬라이드쇼로 했는데. 그리고 컨트롤 또 실수했구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게 왜 이렇게 또 됐을까? 화면 공유 중. 이상한데. 네. 슬라이드 쇼를 분명히 눌렀는데 눌렀어요. 제가 그리고 처음부터로 눌렀는데 처음부터 다시 한번 눌러 보십시오. 처음부터. 됐습니까, 이제? 예, 됐습니다. 네. 예, 됐습니다. 네. 자,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네, 고맙습니다. 역시 아직은 줌 강의라는 것이 서툰 것 같아요. 사실은 그저께 제주도에 가서 이호도 연구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한국의 해양활동이라는 주제로 4시간 동안 줌 강의를 했는데요. 처음에는 애를 먹었어요. 그리고 오늘 다시 하는데 역시 조금 더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제가 주최 측에서 부탁받은 내용은 고대 한민족의 해양활동, 그리고 제가 부제를 붙였죠. 해륙사관을 제기하면서. 김현민 선생님한테 이런 말씀을 듣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엄청난 카톡방이 있었나? 그리고 엄청난 모임이 이러고요. 그리고 제가 면면히 살펴보니까 다양한 분야의 선생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기업인도 계시고, 해양탐험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역사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카톡방에서 주고받는 내용들을 보면서 이건 정말 중요하구나. 그리고 제가 이런 데 발표를 시게 돼서 정말 큰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준비를 했는데 얼마나 여러분들의 그 바람에 충족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준비한 상태에서 김현민 선생님이 저한테 토론문을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그 토론문을 보면서 사실은 약간 수정을 했습니다. 그 수정한 내용 중에 하나는 그동안에 제 연구 성과를 좀 더 보완을 했어요. 그러니까 연구 성과를 보완한 것이 아니라 제가 그동안 발표했던 책 제목들을 책을 좀 소개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김현빈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추후의 계획이 어떻게 됐는가, 그동안의 연구 성과가 어떻게 됐는가, 그리고 다른 지역과의 비교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몇 장 집어넣으면서 그동안에 낸 책들을 중간중간에 끼워가면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사실은 전공이 고구려사 함께 동아시아 해양사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민족의 정체성을 찾는 작업은 참 꾸준히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주로 유라시아 지역을 다녔는데요. 특히 2013년도에 경상북도에서 추진한 실크로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연찮게 제가 탐험 대장으로 선발이 된 거죠. 그래서 2013년도에는 용로 실크로드로 제가 완주를 했고요. 그리고 2015년도에는 다시 흔히 말하는 실크로드에서 말씀드리게 되면 타이가 로드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블라디보스토크를 출항해서 모스크바를 거쳐가지고 베를린까지 24일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해양 실크로드는요, 91년도에 진해를 출발해가지고 90일 동안 제가 항해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실크로드 프로젝트 말씀드린 이유는 여기 김남일 국장이 카톡방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고맙다는 인사도 드리고 또 그런 면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주로 해양 관련 책들을 많이 낸 편입니다. 제가 고구려사 전공자이니까 고구려사 된 책도 있지만은 해양 관련된 책들도 좀 많이 낸 편이고요. 오른쪽에는 한국해양사라는 책인데 좀 아주 오래전에 나온 책입니다. 한 20년이 더 된 것 같은데 왼쪽에 두 권은 한국해양사를 조금 더 보완해서 즉 근현대 부분을 보완하고 그다음에 일본 근대화 과정을 제가 보완하면서 다시 전자책으로 낸 것이고요. 이거를 제 카톡방에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출판사랑 상의한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 카톡방에 올려놓은 거죠. 그리고 이건
해양과 관련된 논문 전집인데요. 여기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각각의 제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해양사 또는 해양 문화를 이해할 때는 이러이러한 분야가 있을 수 있다. 이걸 전제로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 이론과 함께 거기에 걸맞는 논문들만 모아서 8권으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출판사에 독촉을 받고 있는데 지금 2집은 채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강의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주로 한민족의 해양활동 그러면은 고대도 그렇습니다만은 원조선, 지형으로는 원조선이고 일반적으로 고조선인데요. 고조선과 그다음에 그 이전의 선사시대에 관해서는 조금 잘 모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왼쪽에 보이는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선사시대, 고조선시대 때 해양활동 그리고 한일고대 관계사지만은 제가 1, 2권을 냈는데 7권 일단 보였습니다. 그리고 해양사연구방법론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연구 방법론에 관한 전문 서적이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김현민 선생님이 저한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책을 사실은 세계에 많이 알리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한민족의 해양 활동이 이렇게 활발했었구나. 그리고 동아시아는 사실은 해양이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은 베트남에서 나온 책이고요. 베트남어로 번역됐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전파력은 약하죠. 그리고 오른쪽은 중국에서 나온 책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사실은 중국에서 내규에서 3년 동안 무지하게 애를 썼는데 최종적으로 거부가 됐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특히 동북공정위원회는 역사 문제가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는 고구려라든가 발해 부분을 사실은 뺐습니다. 그래서 역자 함께 제출했음을 불구하고 3년 끝에 결국 부결이 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역자 공조란 명칭으로 책을 내게 된 거죠. 이런 것들이 조금 알려지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해양 탐험에 관한 것들인데요. 여기 요트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못 해본 것 중에 아니라 요트 항해고요. 물론 단거리는 했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도 탐험 오는 친구들이 많죠. 해양 탐험 오는 친구 후배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도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좀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동굴 탐험을 시작했지만은 76년도부터 주로 강 바다로 나가면서 뗏목 탐험을 실시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 역사를 알리는 작업에 직접 참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역사학은 미학이라는 명제를 갖고 있습니다. 강한 목적의식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객관성을 이룰 수 있다는 우려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늘 제가 처음에 들어갈 때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은 인류 문명의 대전환기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고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도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인류 문명의 대전환기는요. 호모사피엔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가 되는데요. 그 이후에 저는 가장 큰 대전환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의식하건 의식하지 못하건 간에 지금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전환기고요. 새로운 인간이 출현하는데 제 용어로서는 데미 휴먼이라는 이거는 지극히 종교학과 그다음에 인류학의 용어로 차용을 해서 제가 만든 용어지만 데미 휴먼이 등장할 정도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인간의 기본적인 존재 성격에 관한 어려움이 닥친다는 것이 제 이론이었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리제이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는 과거와 다른 또 다른 형태의 글로벌리제이션 그리고 리저널리제이션 속에서 미국과 중국과 지금 러시아는 잠깐 우리 시야에서 벗어나 있지만은 러시아가 얼마나 지금 극동적에 힘을 쏟고 있습니까? 푸틴이 특히 2기 푸틴 이후에는 극동적에 매우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기를 새로운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속에서 한 5, 6년 전을 기억하는데 케빈 커틀러가 신대륙주의란 말을 썼거든요. 저는 그와 함께 신해양주의란 말을 썼고요. 그리고 지금 세월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신해양주의가 맞은 거예요. 신대륙주의는 아직까지는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신해양주의는 본격적으로 드러나서 특히 트럼프 정권 이후에는 이게 보통 정도가 아니라 정말 갈등과 충돌의 입장으로 변질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입장, 이건 정말 심각한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저는 해양이라는 것은 과거도 중요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리고 시시각각 오는 미래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과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거 아주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이면서 사실은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런 해석을 해왔고 또 동아시아 영토 분쟁에 관한 논문들을 발표했고 저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해양 영토의 동아시아 해양 영토 갈등과 아니 충돌과 역사 갈등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저는 이렇게 해양을 다양한 각도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특히 중국의 부분을 제가 언급 안 할 수가 없어요.
고구려사를 전공하기 때문에 동북공정에 관해서도 참 지독한 매파적 입장을 취했고 역사전쟁이라는 책을 제가 내기도 했지만 특히 2006년도 이후에는 후진타가 해양대국임을 비로소 선언하기 시작했고요. 시진핑 정부 들어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은 육지대국이자 해양대국이라고 선언한 겁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그 이전에 이미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항공모함 두 척을 가져와서 그 한 척이 오랫동안 10여 년 동안 개수된 끝에 나온 것이 요능함 아니겠습니까? 물론 기능적으로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지만 적어도 동아시아 바다에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이제 산동함을 취역했고 그리고 다시 이젠 핵 항공모함을 취역시키겠다고 벼르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많은 분들이 사업도 하시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 군사적 측면이라고 보고 있고요. 역사를 살펴보면 6.25는 군사력이 모든 걸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아시는 것처럼 완벨트 전략을 선언했고 그 10월 달에는 원로드 전략을 추진했는데 2013년도 5월 달에 경상북도가 추진한 것이 실크로드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것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인데요. 거기에 맞춰서인지 모르겠지만 경상북도가 실크로드 프로젝트라는 것이 저는 시적절하다고 봐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 갔을 때 중국 정부로부터 중국의 지방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 있는 행태들을 보고 또 방해를 받았거든요. 그것이 결국은 중국이 구체적으로 실크로드 1대1로 전략을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의 선점이라든가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마땅치 않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밑에 부분은 생략하겠지만은 이제 지금 아랫 부분들은 너무나 알려졌기 때문에 제가 굳이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박근혜 정부 때부터 전 세계적으로 특히 평양을 놓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보여주고 싶어서 제가 유지윤 씨한테 얘기를 했어요. 해군자는데요. 2018년도에 만든 건데 이미 이 당시 때 동아시아 각 지역에서는 해양 갈등 내지는 충돌이 생기고 각국들이 군사력을 이렇게 팽창시키고 있다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만든 도표입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제가 깔아놓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동아시아에서 얼마나 현재 범동아시아 지역에서 11개 지역에서 영토 갈등 내지는 분쟁이 있는데 그중 8개가 해양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동아시아에서 일어나는 모든 영토 분쟁 내지는 해양 영토 갈등은 19세기 중반의 그레이트 게임의 과정 속에서 파생된 거기 때문에 역사 분명히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모든 영토 갈등 분쟁 지역에서는 각국들이 자기에게 유리한 식으로 해석하는 역사의 왜곡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토 분쟁과 역사 연구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거든요. 이런 일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동북아 역사재단이라고 보고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다 더 현실적으로 여기에 대응하기를 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 해양 또는 해양사인가? 제가 전견 몇 가지 이론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동아시아는 사실은 대륙만이 아니라 해양이 중요하거든요. 전체적인 면적을 보더라도 더 넓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1994년 이후에 해양 영토 개념이 적용되니까 굉장히 해양이 중요한데 그렇지 못한 거죠. 그래서 저는 역사관에서 내륙사관, 대륙사관, 반도사관을 넘어서 대륙사관이라는 용어를 제가 제청하는 거예요. 해양사관이라는 용어를 전국 역사학계에서 일단 제청하렸어요. 우리 이제는 해양사관으로 역사를 바라보자. 그리고 제가 곧바로 수용한 것이 해륙사관이죠. 해양과 육지를 유기적으로 보는 역사관입니다. 여기 바다에 계시는 분들이 주로잖아요. 그런데 육지와의 연관성을 꼭 염두에 두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그래서 육지에 있는 사람들도 당연히 바다를 연관시켜가면서 되겠죠. 그래서 모든 것이 그렇지만은 저는 역사관도 해륙사관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동아시아 지중해 모델은 조금 이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설정한 모델입니다. 이거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 밖에 당해 도시론 등등의 도시이론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석에 몇 가지 우리를 지적하는데 반도사관의 굴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은 좀 해양에 관한 연구를 일찍부터 시작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에는 여러 사람들이 여러 학자들이 해양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해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훨씬 좋은 거죠. 그런데 너무 늦게 시작했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해양 문화가 발달했는데 일본이 적용한 반도사관 그리고 일본이 적용한 반도사관 속에서는 바다와 무관한 또는 바다에 포위된 반도로 인식됐거든요. 그래서 육당 체남선이 이른바 소년이란 잡지를 통해서
무슨 일본 것을 벤치마킹한 거지만 거기서 바다의 주인것을 언급을 했지만은 구체적으로 바닷속에서 역사를 연구하신 것은 사실은 거의 없었던 것이죠. 몇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바다 입장에서 역사를 본격적으로 연구한 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역사학계라든가 역사 개론서라든가 이런 데 반영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해양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당연히 해양이 약했기 때문에 우리 역사를 능동적, 적극적, 모험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 역사는 그동안 일국사적인 관점에 매몰된 경향이 있어요. 제가 각 지역을 다니면서 공부하거나 발표를 하거나 특강을 하거든요. 그런데 각 지역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그 지역적 특성을 너무 강하게 강조를 하세요. 그래서 경기도죠, 충청도죠, 그리고 전라도 지역 가면은 거기 최근에 마한문화에 대한 아주 강한 주장이 있었고 최근에 들어서는 가야 문화에 관한 입장들이 강해지고 있고 그 관점에서는 각각의 지역을 중심으로 한 국가에 관한 정체성도 중요하겠지만 그것과 함께 일민족사적 관점에서 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때 일민족사 그러면은 일부 학자라든가 특히 정치학자들이 굉장히 부정적 시선, 비판적 시선을 보는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이 디스코스죠. 이 민족이란 것은 흔히 말하는 서구의 내션을 번역한 일본인들의 민족 근대적 개념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냥 하나의 단어 용어거든요.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민족으로 보면 되는데 이런 민족사적 관점에서 보는 것도 좀 덜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지역사나 문명사적 관점에서 보는 것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후에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역사를 연구할 때는 일국사적 관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일민족사적 관점으로 개교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더 넓게는 지역사, 문명사적 관점에서 보아야지 우리 역사를 좀 더 크게 그리고 정확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는 거죠. 제 이론들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 역사 활동 모델을 보니까 적어도 남북국 시대가 끝나기, 남북국 시대까지는 우리 문화권은 여러분들의 통념과 달리 농경 문화권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마 문화권도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제게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고구려를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고구려에 관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만주 북부에서 말을 타고 집안 지역까지 내려온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당시 제가 글이라든가 다큐라든가 신문에 연재할 때도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합니다. 고구려는 기마민족 국가인가? 우리는 기마민족인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을 탈 수 있는 지역은 지극히 좁습니다. 일종의 띠 형태예요. 즉 흥할령 지역에서부터 해안을 거쳐가지고 송화강 쭉 따라 내려오는 지역이 말을 탈 수 있는 곳이고요. 특히 동쪽으로 가게 되면은 거기는 습지대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보다는 숲의 문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적어도 남북국 시대 이전까지 우리 민족의 생태 환경은 다양하다는 것을 전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생물학적 유전자, 아니 역사적 유전자에 다시 남아있는 것이고요. 우리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해양 활동이 활발했죠. 여러분 한번 지금 요트 타시는 표 선생님 계시잖아요. 아니 바다가 있는데 바다로 안 나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더군다나 삼면이 바다인데 당연히 우리 민족은 해양 활동이 매우 활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부 다 이제는 다시 봐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우리가 그동안 1000년 동안 한 번도 이북의 땅을 상실했었고요. 그리고 꽤 오랫동안 바다로 나가는 길이 막혔고 그리고 중앙정부에 의해서 또는 정략적 세계관에 의해서 바다를 경시했고 무시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해양에 대해서 눈을 돌리지 못한 겁니다. 막았죠. 우리나라 최초로 해군 대장이나 명칭을 얻은 것이 이진환 선생님 잘 아시겠지만 왕건이거든요. 그런데 왕건도 통일에 성공한 다음에는 해양 세력들을 억제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업은 중요하고 제가 가장 최근에 낸 책이 구한말 외국인이 본 한국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책을 쓰면서 저세 보니까 놀랍게도 당시 외국인들이 기술하는 것 중에 하나는 조선 사람들이 생선을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사실이죠. 그리고 신중 동국 여지승남을 보니까 각 지방마다 거기에 특산물로서 물고기들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식 역사라든가 우리의 통념과는 달리 업이란 것은 비공식적으로 굉장히 활발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해륙사고를 제안하는 거죠. 그렇다면 해양사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연구들을 해야 될까? 해양활동사, 해양문화사, 해양산업사 등등 유형화시켜야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문학자지만 이 부분을 중요시 여겨요. 해양산업사. 왜냐하면 인문학자들이나 특히 철학자라든가 역사학자들은 말 그대로 인문적 정신이 사회를 주도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싶어 하지만 저희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지는 않아요.
결국은 기술과 산업이 모든 것을 끌고 간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도 저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데미 휴먼이라고 명명했듯이 인류 문명의 전적인 정말 말 그대로 시빌리제이션 시프트가 일어나는 것은 바로 기술과 산업의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해양사를 정립하는 데는 앞으로 우리 학자들이 해양산업사, 해양기술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뒷받침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때 거론한 것처럼 다양한 학문들을 공부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앞으로 저는 해양사가 하나의 독립된 학문으로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공부를 하는 젊은 학자들은 이렇게 다양한 학문을 협력해 가면서 정식으로 이제 석사나 박사 되면은 해양사 쪽으로 역사 쪽으로 몰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해양은 육지와 마찬가지로 육지 전체와 마찬가지로 해양 전체가 넓기 때문에 해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흔히 말하는 학대지 연구를 하자는 건 좀 곤란한 것이죠. 자, 여러분들의 시야를 확장시키겠습니다. 제가 만든 지도인데요. 저는 우리 역사를 바라볼 때 당연히 여기가 중요합니다. 제가 있는 곳이 곧 우주의 중심이지 않습니까? 우주의 중심이에요. 그러나 그것과 함께 여기 나를 중심으로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큰 범주 속에 있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볼 때 우리는 이렇게 봤는데 또는 이렇게 봤는데 저는 그것이 아니라 유라시아 전체 속에서 우리를 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문화나 우리 피가 여기까지 갔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또 일방적으로 이들의 것이 여기 왔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의 필드 이론 속에서 상호작용했다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특히 여기가 그렇습니다. 여기는 너무 안 돼 있어요. 며칠 전에 특강을 하는데요. 한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이 지도를 보는데 왜 오키나와에서부터 제주도라든가 한반도 남부까지는 선이 그어져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랬죠. 왜냐하면 이건 정말 큰 실수였었어요. 왜냐하면 동아지중해 지도 속에서는 당연히 이게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빠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시하고요. 제가 박사학위 논문이 고구려 해양사 연구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처음에 목적으로 한 것은 해양 남방 문화의 한반도 전파예요. 선사시대. 당연히 그게 부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반도와 한반도 지역과 흔히 말하는 이 동남아 지역과의 연관성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2012년도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루손섬의 요 지역에서 뗏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뗏목을 만들었다고 대만해협을 거쳐가지고 유구를 거쳐가지고 제주도로 해서 여섯 가지 오는 프로젝트를 계획을 했었는데 결국 초장에 실패하고 만 거죠. 그만큼 이쪽이 중요한데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쪽에 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좀 이따가 오키나와에는 조금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다행히 1981년쯤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때부터 김병모 선생님이 포항옥과 김수롱 포항옥과 연관을 발표하시다 보니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런 지역에는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아직은 아닌 거죠. 좀 범공간적 이런 유라시아적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 학생들에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들 전부 다 알지 않느냐? 조나단 레디식슨 시걸 높이 나르는 새가 보다 멀리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이제는 반도상에서 탈피해야 되고요. 조선적 지식인의 세계관을 과감하게 떨쳐버려야 됩니다. 특히 여기에 모신 분들은 당연히 그렇죠. 저 유라시아라는 책들인데 넘기겠습니다. 자, 우리 문화의 해석인데요. 제가 좀 전에 봤던 걸 다시 축약한 건데 먼저 이 지도를 그렸고요. 이 지도를 그릴 때만 하더라도 제 시야가 사실은 이 정도였던 겁니다. 그런데 점차 확장이 되면서 바로 전 지도처럼 크게 됐는데요. 여기 김남일 국장님 고맙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겁니다. 제가 1993년도부터 내세운 이론이 동아 지중해 이론인데요. 동아시아를 지중해로 보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 의아했어요. 아니 우리가 무슨 지중해인가?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요. 지중해란 말은 사실은 고유명사는 아닙니다. 일반 명사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메디테라니안 시가 했을 경우에 이건 당연히 지중해 아니겠습니까? 일본인들이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유럽, 아프리카, 아시안 지중해가 하나이기 때문에 지중해가 마치 고유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브로데리에 가지고 동등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지중해죠. 그래서 인류 문명의 발상지는 지중해다. 그건 그들의 생각이죠. 그리고 그들의 가치 기준은 문명이죠. 문명의 기준도 지금은 달라졌어요.
4대 문명권을 배우신 여러분들과 달리 지금 30개 이상의 문명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고전적 문명 개념이 사라지게 된 것이고요. 그 과정 속에서는 당연히 그동안 소외됐던 국방유목문의 초지대라든가 그리고 우리와 연관됐던 해양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이 지중해라는 얘기를 쓰고 있는데 북극해 지중해라든가 흑해 지중해도 완벽한 대륙간 지중해지만 대륙간 지중해 멀티내셔널이죠. 대륙 국가 간 지중해는 지구상에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자기들의 해역을 지중해라고 부르고 싶어해요. 왜냐하면 지중해라고 불러야지 그 지역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뿐만 아니라 국가 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중해의 개념이 확장되고 있고 저는 그 과정 속에서 사실은 동아시아에 적용한 것뿐인데 단지 주체를 우리가 했다는 겁니다. 제가 93년대 이 이론을 제기했는데요. 94년, 95년쯤에 센다 미노루라고 일본에서는 꽤 알려진 인문지리학자도 사실은 이 지역을 지중해로 불렀다가 이 지역을 지중해로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저보다 먼저 동아시아 지역에서 지중해라는 용어를 쓴 사람은 능순성 씨인데 그 양반은 여기가 아니라 바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중해라는 용어를 쓴 거예요. 그리고 저는 당연히 이 전체를 지중해로 봤고 타타르해볼 포함 107만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동해 그리고 우리가 황해 서해라고 부르는 이 지역 동중국해 그리고 다 합해가지고 여기를 동아시아 지중해라고 명명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91년대 여 끝까지 가봤어요. 완벽하게 유구제도에 해가지고 여기 막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유럽, 아프리카는 아시안 지중해처럼 보스포러스 해협 그리고 서쪽에는 지브롤터 해협처럼 완벽한 지중해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지구상에서 그래도 우리가 말하는 지중해 가까운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저는 여기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를 동아지중해 그리고 훗날 오츠케를 동북아지중해 그리고 현재 남중국해라고 불려지는 지역을 베트남 사람들의 남중국해라는 용어에 대한 불만 그리고 저의 이론을 겸비해서 동남아시아 지중해로 명명하면서 지중해 이론을 지금까지 전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이론에 관해서 최근에 확장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로 이제 우리 선장님 때문에 그렇지만 동아지중해 이론을 그래도 연로하신 분들 중에서 학계 원로 중에서 정말 처음으로 확실하게 인정해 주신 분은 김진엽 선생님이에요. 이전한 선생님도 아마 같이 갔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전부터 제가 뗏목 탐험을 할 때 96년도, 7년도, 2003년도 특히 96년도, 7년도에 뗏목 탐험을 할 때 절강대학이죠. 그 당시 항주대학과 절강성정보랑 공동으로 했는데 그때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신 분이 사실은 김진엽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동아지중해 이론은 동양사학자이면서 학계 원로인 김진엽 선생님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지지해 주셨고 지금은 중국이나 일본의 일부 학자들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중해 이론을 하게 되면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빨갛게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동아지중해 코어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이때 코어라는 것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정치 외교적인 면에서의 코어 역할이고요. 모든 물리의 허브예요. 선사시대부터 지금 이르기까지 우리 해역을 통과하지 않고 어떻게 동아시아의 모든 지역과 모든 나라가 교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물리의 허브이죠. 뿐만이 아니라 저는 아이시론과 허트론을 주장하는데요. 아이시론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고려 후기 이후에 특히 조선시대 때 성리학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데요. 우수한 중국 문화가 한반도를 거쳐가지고 일본 열도로 건너가니까 우리는 가교 역할을 했다는 것에 만족했어요. 브릿지론이죠. 저는 절대적으로 거부해요. 역사학자로서 거부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세운 이론이 인터체인지론이고요. 그리고 지심학적 관점에서 문명의 관점에서 허트론을 주장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오늘 강의에서는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거죠. 그리고 제가 또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고구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실질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동만주일 때는 거대한 습지대입니다. 그리고 지경학적으로 무지하게 가치가 많고요. 그리고 여길 이룬 것은 전부 다 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을 통한 교통망이 발달했고 교통망이 발달하니까 당연히 물류망이 발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동만주부터 연해줄 때까지 연결되는 이 공간은 말 그대로 강상교통이 발달했고 엄청나게 물리망이 발달했고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서 군사적 교통로로 사용됐기 때문에 과거 사르라든가 특히 1930년대 오게 되면 일본 관동군이 동화강과 그리고 홍련강에서 강방함대라를 운영하게 됩니다. 강방함대, 강을 방어하는 함대를 운영하고 거기 가는 사료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강방함대를 보게 되면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만큼 여기가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양은 육지와 반드시 유기적으로 연결되고요.
모든 항구 도시들은 다 강하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상륙한 다음에 강을 통해서 거슬러 들어가서 내륙으로 연결되니까 강과 바다는 유기적 관계를 맺어야 되고, 저는 그런 면에서 강에 관한 이론들을 갖고 있는데 오늘 넘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강과 바다를 같이 봐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해양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니까 앞으로는 해양과 함께 거대한 강도 같이 염두에 두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바다를 통해서 이렇게 주변적으로 진출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습니다. 나중에 두고드리겠습니다만은 이건 좀 더 구체화시킨 거네요. 이렇게 전라남도 지역에서 출발하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kyushu 중서부 해안에 도착합니다. 자연스럽죠. 제주도를 출항했을 경우에도 반드시 여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가야 세력들이 낙동강 하구 김해 지역에서 출항하게 되면 대마도를 거쳐서 kyushu 북부고요. 여기 울산, 포항, 그다음에 위에 울진, 나가 삼척도 출항하게 되면 바로 이런 지역 시마네현, 고토현, 푸꾸현에 도착하고요. 고구려인들은 주로 푸꾸현과 여기 이시카현에 도착하고 바레인들은 뭐 다 도착하고 주로 북쪽에 도착하는 거죠. 이게 그린 겁니다. 제가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는 고구려가 전체적으로 지배했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직접 지배한 것이고 여기는 간접 지배고 영향권 이론을 가지고 만든 것이고요. 96년도에 제가 이 이론을 처음 가지고 이런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역사를 바라볼 때는 이제는 조선조 이후에처럼 직접 지배라든가 직접 관리가 아니라 이제는 직접 관리와 간접 관리와 영향권을 통해 가지고 좀 더 거시적으로 범공간적으로 파야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이런 방식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런 유라시아 대륙 그리고 전 중국 지역 심지어는 서유럽 지역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압록강 두만강 국경을 중앙 집권적 체제에 몰입해서 역사를 해석했는데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굳이 정치 세력이 직접 가지 않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은 하나의 후원, 필드로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동아시아의 모든 종족들을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다 이렇게 해양 질서가 강력한 요인이 돼요. 한 국가, 왕조의 흥망과 국제 질서의 재편은 해양 질서가 강력한 요인이 됐다. 중국 자체는 조금 우리보다 덜한 경향이 있지만 적어도 중국 지역과 우리 지역과 일본 지역과 중국 지역을 놓고 볼 때는 대부분 해양 질서가 아주 강한 요인이 돼요. 원조선과 한해 전쟁, 이거 위만조선이에요. 그리고 고구려와 백제 간의 갈등도 해양 갈등. 고구려 수단 간에 벌어진 전쟁은 당연히 동아시아 국제대전, 동아시아 국제대전이죠. 나중에 따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발해와 일본국의 탄생, 발해 일본의 교류 관계는 해양입니다. 바다를 통하지 않고 어떻게 발해가 일본국과 교류를 하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리고 임진왜란, 청일전쟁, 독도 문제, 러일전쟁, 한국전쟁 다 해양과 직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한국전쟁도 당연히 러일전쟁과 마찬가지고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충돌적 성격이 강하게 있는 거죠. 그리고 전선에서도 해양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인천 상륙작, 러일전쟁 말할 것도 없는 거죠. 특히 러일전쟁으로 인해서 확실히 일본에게 편입된 것이 독도 아니겠습니까? 독도는 러일전쟁 그리고 나아가선 바로 러시아, 영국, 프랑스 그리고 일본 나아가서 미국의 일부가 차면 그레이트 게임의 한 일환으로 성립됐다는 것이 제 주장이고 제 논문이에요. 물론 책도 있습니다. 역사, 해양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해륙적 환경에 있기 때문에 한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우리가 국가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해륙 국가를 구해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지구상에 있는 대부분의 큰 도시들은 항구 도시입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는 그렇다는 거죠. 왜? 삼면이 바다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만주 대륙은 강으로 이루어졌으니까. 그래서 제가 구분을 했어요. 내륙 항구 도시, 해양 도시 이거는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덧붙여서 강의 도시란 말을 만들었는데요. 해양 도시와 하항 도시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강과 바다가 만나는 접점에 있는 곳에 도시들이 많이 형성이 되고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성격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 강해 도시란 말을 만든 겁니다. 해양 도시의 예를 들어보니까 고구려 비사성을 비롯해서 그리고 남포항, 대동강 하구죠. 미추홀, 안미성, 익산도 과거에는 해양 도시죠. 저는 경주도 따로 논문을 발표해서 항구 도시란 해양 도시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나주 등등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에도 이렇게 난잔파가 아니라 난파로군요. 난이와 여기에 고구려 백제 신라 고구려 백제관이 있었던 곳이죠.
근데 오사카도 당연히 에도도 당연히 항구 도시입니다. 중국은 정말 많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하항 도시부터죠. 하항 도시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고구려 국내성, 요동성, 안시성, 백제 웅진, 만주의 길림시, 하얼빈, 중국의 많은 도시들, 심지어는 북경, 소안, 나경도 항구 도시예요. 북경 당연히 그렇습니다. 대운하의 종점이 바로 지금 북경 시내 외곽까지 가거든요. 지금 북경 시내 아니지만 당연히 그리고 바다에 연결되고요. 항구 도시입니다. 하항 도시 그리고 이거죠 강해 도시. 저는 원조선의 왕엄성을 지금 논문을 쓰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왕검성보다는 일단 사료 그대로 왕엄성 위치를 놓고 볼 때 내 이론과 내 연구 성과에 따르면은 현재 요양시 일대이다. 그런데 고고학적 연구 성과들을 보면은 그렇게 볼 수가 없다. 그래서 결론을 못 내린다고 그랬거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북한의 연구 성과를 전적으로 수용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한국학자들이 그동안 일본인들과 함께 현재 대동강 유역에서 발견된 고의 낭랑계라든가 한계 유물들을 제가 확실히 몰라요. 그렇다고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전제하지만 중요한 것은 광엄성은 강해 도시라는 겁니다. 전황을 놓고 볼 때도. 그리고 고구려 평양성을 비롯해서 많은 것들, 백제 출신 한성, 현재 풍납토성 일대죠. 그다음에 부여 사비성, 개성, 그리고 유럽의 한자동맹 도시들, 뭐 미국의 뉴올리언스라든가 등등 이 많은 것들이 강해 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너무나 확연한 사실이지만은 제 생각에는 앞으로 해양의 중요성을 얘기할 때는 아는 사실이지만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이해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강조해야 되고 아이들이 알아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처럼 해양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우리 역사에서 해양이 중요했구나.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큰 도시들은 항구 도시였구나. 심지어는 서울이야말로 완벽한 강해 도시였구나. 이렇다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항 제철이라든가 울산이라든가 그다음에 여수라든가 광양이라든가 그것들이 왜 바닷가에 있겠습니까? 다 해양과의 물류를 염두에 둔 것이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서울 당연히 항구 도시죠. 그래서 해력 정책을 제가 잠깐만 소개하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한민족의 해양 활동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몇 가지 중에서 항법과 조성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통념을 깨는 겁니다. 동천항하고 고구려 동천항 아시죠? 여러분들은 아마 동천항 그러면은 광구금의 침입 등등으로 이해하실 텐데요. 동천항과 손공간에는 일종의 군사동맹이 맺어졌거든요. 그래서 아주 긴박하게 오고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보는 이런 삼국지죠. 삼국지는 소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상하게도 삼국지연이라는 소설책을 통해서 역사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고 거기에 나온 굉장히 과장됐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중국이 굉장히 뛰어나고 위대하고 그리고 지략가들로 가득 찬 걸로 알아요. 그런데 막상 우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전황이라든가 그 이후에 고구려 강성기 때 중국 지역과 그리고 동아시아 국제대전이라든가 등등을 보면은 결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역사를 사실을 발굴을 못했고 우리 역사에서 큰 역할한 분들을 신원을 보관하지 못한 겁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해양만 보더라도 이미 동천항과 성공과는 군사동맹이 맺어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드려요. 장수왕 때도 당연히 439년에는 800필의 말을 배 실어서 송나라에 보내는데요. 사료에는 배 실었다는 말이 없어요. 당연히 배로 실 수밖에 없죠. 이미 그 전부터 선박이 오고 간 데다가 그 당시 때는 완벽한 적대 관계인 남북조 시대이기 때문에 북위를 빼놓고 육로로 강력한 군수물자의 말을 운반할 수는 없는 거죠. 이미 이 선건 당시부터 배를 통해서 바다를 통해서 현재 요동 요서지방과 그리고 고구려와 그리고 양자강역과는 필격이 이루어졌었거든요. 배로 컨테이너선이 왔다 갔다 한 겁니다. 그리고 백제 요소 진출설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장강역 진출설도 어렵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석에는 백제선이란 말이 등장하니까 백제도 성능이 좋은 배가 있었다고 추정을 하고요. 그리고 일단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신라도 해양활동이 없는 것 같지만 이렇게 해양활동들이 있었고요. 다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렇습니다. 삼국사기 신라봉기를 보면은요. 박격허세 연감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외인, 외병, 외적 이런 식의 실체들이 신라에 공격하거든요. 특히 신라의 해안가와 경주를 공격합니다. 수도권 가까이까지도.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피의식에 젖어 있고
우리는 늘 수세적이고 외에서 공격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해주책으로 그 외의 실체는 사실은 일본 열도가 아니라 대마도다, 아니면 한반도 남부에 있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는데 그 당시 때는 이미 바다를 통해서 얼마든지 많은 배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오히려 우리가 주체가 돼서 일본 열도로 더 많이 갔겠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 측에는 기록이 남아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당시 국가의 안위와 연관됐고 그리고 수도권의 공격을 받으니까 국가의 중대사기 때문에 삼국사기 신라봉기에 이렇게 정확하게 기술됐고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되면은 당시 외란 세력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신라 공격했고 신라는 해양활동 능력이 없거나 해양방어 능력이 없는 것으로 오해되게 되는 것이죠. 그건 잘못된 겁니다. 나중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혹시 김이사부란 말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김이사부. 여러분들 보통 이사부라고 그러시죠? 이사부가 아니라 사실은 김이사부입니다. 이는 성이 아니죠. 개인적으로는 김이사무라고 해서 김씨란 성을 찾아주고 싶은 것이 제 소망입니다. 뭐 다른 분들도 많이 그런 분들이 계시지만 김이사부만이라도 김씨성을 찾아보고 싶죠. 그리고 나당연합 신라는 나당연합수군과 전투를 벌였고 뭐 등등 얘기가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끝을 내고요. 이제부터는 짧은 시간 동안에 한민족의 해양활동은 선사시대부터 요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해를 말씀드리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민족의 해양활동 그리고 주변 지역과의 교류 그러면은 늘 중국을 염두에 두고 일찍부터 중국 지역과 교류가 있었군이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연하고요. 아마 표선장님을 비롯한 전문 항해인들은 아시겠지만 서해안을 항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뗏목으로 항해하면서 여러 번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동해는 차라리 쉽습니다. 동해를 횡단한다는 것은 원양 항해고 황천 항해를 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교래. 그래서 어렵거나 불가능에 가까울 수가 있죠. 물론 거래인들은 계속 갔지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연근해 항해를 한다면 동해는 정말 쉽습니다. 조속간만의 차이도 없고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암초지대도 별로 없고 그리고 늘 지인거리 안에서 편안하게 육지를 보면서 갈 수가 있고 그러나 다만 부두가 적합하지 않고 농토가 적합하지 않게 역사의 중심부가 되지는 않죠. 그러나 연해주 북부에서 남부를 거쳐가지고 도망하고 현재 양양 오산리, 속초, 강릉을 거쳐서 그리고 울산을 거쳐서 부산, 제주도까지는 물론 휴수도 갑니다. 이렇게 항구가 될 만한 지역에서는 선사시대 때 유적지가 있고 유물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주도 같은 경우는 약 10,000년을 전후로 한 시기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해 지역을 우리가 염두에 안 뒀었는데 이제는 동해 지역도 염두에 둬야 된다. 특히 이거는 아시겠지만 고성에 있는 문암리 유적이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유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양양 오산리 박물관에 있는 건데 이 지역에서 발견된 거 보니까 여기는 그물추들이 있고 당연히 만주 지역에서도 강에서 사용하는 그물추들이 많이 발견이 됐죠. 강에서도 업이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만주 지역의 강어업과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킬 만한 사실들을 많이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흑요석도 있지만은 이렇게 결합식 조침, 즉 묶음 낚시라고 그러는데 특히 이런 것들은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일본 열도까지 연결되다 보니까 공동의 어록권이 있었다. 학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저의 연구가 아니라 제 공부의 결과죠. 다른 분들이 연구한 것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홋카이도고 산림박물관에 쓰인 것을 기억하는데 이렇게 연어라든가 물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당시 얼마나 중요한 건가. 역사학자로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수렵 참는 문화가 인류의 가장 최초의 생산 양식이라고 보고 있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수렵이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영화에서는 봤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해요. 더군다나 우리가 알고 있는 수렵 삼림 문화 그랬을 경우는 말 그대로 약 100만 년을 전후까지도 올려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저는 어렵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바닷가도 아니고요. 강 주변에서 엄청나게 많은 어업이 생겨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바닷가에서 그래서 수렵 삼림 문화가 아니라 저는 어렵 삼림, 어렵 채취 문화를
가장 먼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론을 갖추고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넘어가지만 정말 바다 엄청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강릉 지역에 오니까 이렇게 강릉 정동진에서 남아 있었던 이 배 사진인데 일종의 뗏목배입니다. 근데 이와 유사한 것들은 블라디보스토크 가면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블라디보스토크 가면 샹토 박물관이 있는데 러시아의 지리학 유명한 지리학자죠. 지금 이름이 바뀌었어요. 박물관 샹토 박물관 이름이. 그 안에 가면 최근에 가보니까 없어졌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뗏목배들의 미니어처가 한 군데 전시가 돼 있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거기는 대나무로 만든 뗏목배도 있었고요. 이런 형태의 뗏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알고는 근대 시대 때도 블라디보스토크 주변에서는 누군가가 주체가 됐겠지만 이런 뗏목배들이 또는 뗏목이 사용됐거나 한 것을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오른쪽 사진은 다 아시는 겁니다. 울산에 있는 울산광역시에 있는 반구대 암각하거든요. 시기는 청동기 말 또는 신석기 초까지 올려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발견된 지 꼭 50년 됐기 때문에 올 11월 9일 날 발표가 11월 9일 날은 11월 9일도 비슷한 거구나. 그리고 11월 하순경에는 바로 방구대 안각과 발견 50주년 기념 학술회의가 있어요. 그만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미 청동기 초 또는 신석기 말에 우리는 이렇게 거대한 포경업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증거는 해도 그렇지만 여기 새겨진 고래들이 다양한 종류로 정확하게 묘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얼마나 이들에게 포경업이라는 것은 중요했겠습니까? 미국인들이 이렇게 동아시아 바다에 처음 나타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고래잡이인데. 다시 보니까 암각화를 보고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도 이렇게 고래잡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 간의 논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암각학회에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런 배들을 통해서 고래잡이가 이루어졌다. 그렇죠. 이거는 반구대 암각화에서 찍은 고래뼈고요. 이거는 오키지도에서 찍은 겁니다. 제가 오키지도 자료관에서 찍은 건데 그 당시 때 잡혔던 거를 찍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해로 넘어갑니다. 이거 굉장히 귀중한 자료인데요. 서해적을 보는데 지금 발에 현재 해안선이라는 표시를 했었잖아요. 이렇게 검은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현재 발의 해안선입니다. 그런데 올라가게 되니까 점점 내륙으로 들어가면서 지금 이거는요. 제가 이 고조선 문명권과 해륙 활동이라는 논문을 쓰면서 중국 학자의 지질학적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걸 다시 자른 거예요. 세 개의 선이 고져 있는데 저한테 맞게끔 자른 건데 고조선 시기와 함께 고구려 시기에는 해안선이 이 안쪽까지 들어간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역사를 해석할 때 그동안은 이런 해안선을 기준으로 해서 해석한 거는 오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들은 여기가 아니라 이 바깥에서 일어난 거죠.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해양이 얼마나 더 중요했는가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다른 거 말씀드리지 않는데 중국 학자들과 일본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미 신석기 시대, 즉 5,000년을 전후로 한 시기에 산동반도와 요동반도 간에는 개운업이 있었다는 용어를 썼어요. 제가 1990년대에 논문을 쓰면서 이런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해양에 관한 지식이 별로 없었는데요. 일단 잘 모르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일본 학자나 중국 학자 논문을 보니까 산동반도와 요동반도 간에는 5,000년 전에 교훈업이 있었다는 과감한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위에 고고학적 발굴이 이루어졌는데요. 산동반도의 용산 문화와 그리고 요동반도의 문화 간에는 유사성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거는 이 요동반도 쪽이 더 빠른 것도 있고요. 어떤 거는 이쪽이 더 빠른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통념과는 달리 이미 우리는 약 6,000년, 7,000년 정도 전에 요동반도와 산동반도 간의 교류가 있었고요. 남쪽에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더 활발하게 흔히 말하는 대해협을 건너 다닌 거죠. 제가 보기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때 별로 어렵지 않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인간은 어차피 역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진화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불가피해요. 한 명의 사람이 죽는다고 소수의 사람이 죽는다고 우리가 그것을 기피하거나 포기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일본의 약간의 희생은 불가피했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과감하게 바다로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지 사람들의 생각으로
해양을 보면은 좀 곤란한 거죠. 뱃사람들의 사고와 육지 사람들의 농사꾼의 시각과 해양인의 시각은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 그동안 너무 농사꾼의 시각으로 우리 역사를 재단해 온 거죠. 자, 제가 한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여기입니다. 항해하시는 분들, 요트하시는 분들도 한번 여기 꼭 염두에 두세요. 요동반도 끝이 여기가 바로 중국의 요능함의 본거지가 있는 그 대련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러이 전쟁의 격전이었던 여순이고요. 그리고 이 밑에 가니까 이렇게 장산군도라는 큰 군도 지역이 있어요. 당연히 여기는 석성열도라는 열도 지역이 있고요. 여기는 해양도가 있어요. 그리고 서안만 있으니까 압록강 하구부터 요동반도 끝 사이에는 이렇게 섬군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나라 지도에도 보면 사실은 빠져 있는 게 많아요. 역사 부도에도 보면은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특히 우리의 활동 무대가 요동반도와 그리고 한반도 북부라면은 당연히 여기는 중요하지 않겠어요? 우리의 내죠. 발해는 3개만으로 이루어졌어요. 발해는 3개만으로 이루어졌다. 즉 첫 번째 요동반도를 세워야 되고 왼쪽에 있는 바다는 요동만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화북지방이죠. 화북지방과 연결된 북경 바깥쪽에 황하가 들어온 쪽에 있는 것은 발해만이다. 그리고 산동반도 위에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등주만이에요. 이 3개만이 복내죠. 이 3개만이 합쳐진 것이 발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미 7,000년 정도부터 사람이 살았던 흔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것이 우리랑도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고고학적으로 복잡해지는데요. 흔히 말하는 홍산 문화와는 또 다른 별개의 문화에 이쪽에 있는 신라 문화랑 연결된 것이 바로 여기에요. 그래서 오히려 요하 서쪽보다는 요하 동쪽과 연관이 깊은 곳이 장산군대의 문화고 그다음에 요동반도 남쪽 그리고 산동바다 연결된 곳이 이 바다예요. 당연히 고구려에게는 중요하지요. 고구려에게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서 6개의 성을 확인했는데요. 실제로 본 거는 4개지만 제가 여러 가지 근거를 찾아가지고 여기 6개의 성을 찾아냈고 그리고 여기에 논문을 2편을 썼어요. 이건 역사 스페셜에서 2번 잠입해가지고 다큐를 만드는 건데요. 이만큼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선사시대에도 똑같이 중요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역사에서는 중요했고 심지어는 일본의 왜구들도 바로 여기를 공격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양 문화를 버리고 그리고 해양에 대해서 점점 포위되어 갈 때 일본은 왜구가 등장하고 그 왜구들이 심지어는 이렇게 요동반도 남쪽에 황해 북부 지역까지도 횡행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역사가 이제 바뀌게 된 거죠. 말 그대로 파워 시프트가 해양 파워가 시프트 된 거예요. 우리의 바다에서 이제는 일본의 바다로 바뀌게 된 거죠. 14세기 중반까지는 동아지중해는 우리의 바다. 제가 말씀드린 동아지중해 우리 바다는 말 그대로 동중국해 이남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중국 지역이 어마어마하게 해양 문화가 발달했고요. 해양 테크놀로지가 대단했고 해양 산업이 발달했거든요. 그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의 관심은 그 아래지 흔히 말하는 황해라든가 남해라든가 동해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바다는 우리의 바다고요. 그리고 절강성에 출발하는 제가 뗏목으로 3번 출발했던 곳이죠. 영파 앞바다 주산 지역은 동중국해라고 부르지만은 황해와 거의 맞먹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바다까지는 모두 우리가 주로 활동을 많이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말씀드릴 때 말하는 과정 속에서 논리 비약이 있을 것처럼 보이겠지만 학자로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기본적으로는 논리 비약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장산군대에 관한 것을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압록강 하구에서도 후화 유지가 있어요. 뭐 하구에 나가서 요동쪽도 조금 가만히 있는 곳인데요. 여기서 논문을 볼 때 배 모양의 도기가 3개 발견됐다고 해서 저는 사실은 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훗날 직접 실물을 확인하니까 사실은 미니어처에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당시 이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배를 운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고인돌입니다. 고인돌을 보여드린 이유는 고인돌 자체에 대한 설명은 안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고인돌의 분포지를 쭉 보니까 주로 바닷가와 함께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큰 강가라는 거죠. 보셨죠? 그래서 바다와 강,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저는 사실 가설을 가지고 있는데요. 보통 한 4,000년을 전후한 시기부터 동중국해 지역부터 그리고 한반도 지역과는 교류가 있었다는 가설을 가지고 있어요. 저로서는 당연하죠. 왜냐하면 항법상으로 볼 때 너무나 쉬운 항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여기 가서 학술회의를 엽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이렇게 김영진 교수 같은 경우는 특히 이 지역의 고분이죠. 토동문묘와 여기의 연관성을 굉장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민속적으로 관련이 깊어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적어도 고려시대 때죠. 북송 말년부터 시작되는 교류 관계는 사실은 우리와 중국과 교류는 산동반도가 아니라 절강 지역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대체 산동을 알고 있잖아요. 그것도 잘못된 거죠. 이렇게 절강 지역. 그래서 제가 96년도에 이건 97년도 거구나. 97년도에 이렇게 주산군도를 뗏목으로 출발했어요. 그래가지고 17일째 흑산도 뒤편에 도착한 겁니다. 물론 자력주척이죠. 그 뒤편에 도착해가지고 그 다음날 흑산도 본항에서 배를 가지고 와서 끌고 본항으로 간 다음에 여기서 일단은 끝내고 다시 내륙으로 와서 가까이 갔다가 여기 인천까지는 반은 예인 반은 자력으로 운행했죠. 왜냐하면 안강망 어선이 위험하다는 해경주의 강력한 공고 때문에 실패했지만은 적어도 흑산도경에서 한반도 남부까지는 뗏목으로 완벽하게 자력으로 온 거예요. 특별하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항로가 그대로 왔는데 많은 분들 역사학자들이 아시겠지만 선화봉사 고려도경에 나온 기록 그것을 보면은 똑같은 이 길이 나와요. 그래서 전 근대 시대의 모든 항해는 기본적으로 해양 환경에 근거한다 보시면 됩니다. 뗏목은 도시 있지만 거의 자연의 흐름을 그대로 따른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선사시대에도 양지역 간의 교류는 별거 아니다. 이런 거죠. 아니 21세기에 저 같은 사람도 이건 20세기 말이로구나. 20세기 말에 저 같은 사람도 정말 허약하게 짝이 없는 이런 육지 사람도 뗏목을 타고 건너는데 지원 없습니다. 따로 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 시기에 여기 사는 어업인이라든가 아니면 해양인들에게는 이것 전 중은 항해로서 저는 분명히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 이유도 항해를 횡단하지 못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연안항해란다. 연안항해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단도직입 말씀드리죠. 연안항해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만든 용어가 연근해 항해예요. 연안항해는 불가능합니다. 연근해 항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서해안 지역과 남해안 지역은 엄청난 리아스스키안에다가 그 다음에 이 조석간만의 차가 높기 때문에 연안항해를 뜨면 정말 위험해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린 이유는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렇게 중국의 남부적 동중해 지역과 우리 지역 간은 교류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보는 거죠. 벼농사의 문화도 이렇게 직파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산동을 거친 경우도 있고 일부 학자들처럼 요동을 거치는 경우도 있는데 주로 이 얘기를 하지만 그것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 가능성을 어느 정도 얘기하는 분이 임혜조 교수가 아주 오래전에 그런 말씀하셨죠. 이적과의 직파, 즉 장님의 직파 가능성을 얘기했는데 저는 그분이 한 얘기일 수가 없고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양사나 항해자 입장에서 볼 때 4,000년 정도부터는 그거는 그냥 갔다. 아니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다 이런 일이 이루어졌었는데 지중해권에서 아니면 지중해와 여기 뭐 북해 지역과 그리고 지중해 끝에서부터 동쪽 끝에서부터 흑해 내륙까지는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어요. 무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본도 흑교성 무역권이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이렇게 일본 열도 지역과 이 연해주 지역과의 무역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기마민족 국가세로 주장한 에가미 나미오도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를테면 연해주 남북부 지역에서 바다를 건너서 홋카이도로 문화가 전파됐다. 특히 어떤 특별한 모양의 도끼 같은 것을 예를 들면서. 그런데 그래서 달리 볼 필요가 있어요. 해양을 다시 보게 되면 우리 역사는 훨씬 위상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남해안은 뭐 당연하죠. 부산 동삼동이죠. 제가 한 달 전에도 갔다 왔어요. 지금 이제 그 옆에 해양박물관이 생겼지만은 여기서 다양한 것들 1920년대 일본인들에서 처음 발견됐고 그 위에 60년대 그리고 최근에 다시 계속 발굴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 주변 지역이 여기는 보시는 것처럼 해양 문화가 일찍부터 발달했고요. 여기서 발견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여기는 동삼동이고요. 이건 창녕 비봉 잎인데 여기서 발견된 것 중에 특이한 것은 바로 일본 열도의 전형적인 조몽 토기들이 발견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큐슈의 서북쪽에는 아리다의 산으로 여겨지는 흑요소로 만든 것들이 도구들이 발견이 됐어요. 그렇다면 약 7,000년을 전후한 시기에 큐슈 북부라든가 대마도를 경유해서 지금 현재 부산까지 사람들이 온 거예요. 일종의 무역이 이루어진 것이죠. 무역 근대적 개념으로 보지 마세요. 그리고 또한 반대로 우리 것들이 대마도에서 그리고 큐슈에서 특히 대마도에서는 용기문 토기들이 발견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신석기 토기들이 오키나와 지역에서 발견됐고 임혜조 선생님이 아주 오래전에 제 기억에는 80년대 후반 같은데 저한테 준 사진이 오키나와에서 그 나와 지역의 발굴 현장을 찍은 사진을 저한테 보여준 게 있어요. 빗살무늬 토기들이 발견되는 것을. 그리고 물론 당연히 제가 더 2번이나 가서 확인을 했죠. 그만큼 우리 생각한 달리 교류가 활발했었다. 이거 시바데게 시교수라는 어업 인류학자가 일본의 인류학자가 저한테 준 건데 여기 보게 되면
한 분이랑 같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손태준 선생을 좀 뵌 적이 없는데 그 당시 때 나가사키 국립대학교 시바다 게이시 교수가 주로 하면서 이분과 만든 자료가 이겁니다. 그래서 표류병을 지금은 표류병 안 쓰죠. 예전에 표류병을 더 투하했는데 발견된 적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구도가 성립이 되죠. 제가 뗏목이 97년대는 거제도를 출항했는데 5월도 북쪽에 우구도 해역까지 갔어요. 그리고 2003년대에는 쭉 거쳐가지고 마지막에 제주도 출항했는데 뺑뺑 돌다가 13일째 바로 여기 도착했어요. 5월대에 나루시마라는데. 그것도 자력으로 그냥 저절로 도착한 거죠. 이걸 보게 되면은 당연히 우리 지역과 일본 열도 지역과는 본인들의 의사는 무관하게라도 교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일본에서 오는 것도 가능한데요. 그거는 이렇게 출발했을 경우에 주로 이런 지역에 도착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세계에서 가장 빠른 해류인 호시와 그리고 이렇게 계절풍을 이용하게 되면 대마도에서 출항했을 경우에는 지금 부산이나 울산 지역에 쉽게 도착하죠. 그래서 부산의 동삼동 백정, 울산의 서생포 지역이 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나머지는 이렇게 우리 쪽에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한, 백제, 그리고 제주도는 이런 지역에 그리고 하야는 교시북부에 신라는 여러분 보신 것처럼 이심이라든가 아니면은 시마네현에 이렇게 이즈모, 보토리온 그리고 수루가 이렇게 가는 거고 되는 거죠. 시바다 게이 선생이 역시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그린 건데 부산이 아니라 거제에서 출발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몇 개의 길을 선정하면서 도착할 수 있다는 게 그분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82년도에 제가 부산서 뗏목을 거제에서 만들어서 거제 출항했는데 결국은 실패했어요. 그런데 이 뗏목이 제가 버리고 우린 구조됐는데 어디에 흘러갔냐면 바로 이 나가도죠. 장문 나가도죠. 지금 하기시라고 그래요. 하기시 유명하잖아요. 하기악기로도 유명하고 조선 도공들이 정착한 것. 그리고 바로 일본 근대사의 영웅이라고稱해진 요시다 쇼인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 등등 있었던 곳. 여기 도착했어요. 9일 만에. 그리고 83년도에 제가 뗏목을 부산 해양대 앞에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와서 여길 출항했는데 이 항로가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왔다가 본인도 모르게 여기까지 갔어요. 물론 그 이전에 제가 여기 갔었지만 공을 했었지만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에서 적어도 거제도 이서 지역에서 이렇게 전라남도 해안에서 출발하게 되면 우리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렇게 대마도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떠가지고 이런 지역에 도착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세월이 지나고 이를테면 항해 가는 지식도 있고 그 지역에 땅이 있다는 것도 알고 거기에 가니까 농사 짓기 좋더라. 그리고 먼저 간 사람들도 있더라. 여기 한민족의 디아스포라가 긍정적 디아스포라가 형성돼 있더라.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 위에서는 본격적으로 조직적으로 국가적 진출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저는 우리 고대 국가의 일본 열도 진출이라고 보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해요. 자, 83년도에 대마도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뗏목이 가고 있고요. 이거 제가 그 당시 때 항해도에 표시한 겁니다. 이런 항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당연히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상과는 달리 만년을 전후한 시기, 12,000년을 전후한 시기로 설이 각각 다르지만 적어도 홍족사가 끝나고 충족사가 된 이후에 바다가 생긴 이후에도 저는 기본적으로 양지역 간의 교류가 있었다고 보는데 다만 현재로서는 약 8,000년 정도까지는 유적과 유물이 나쁜 것이죠. 그러나 더 이전부터 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 우리도 그 전에 문화가 발달했고 일본도 일본의 조목 문화가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일본의 문화를 잘 모르고요. 마치 전체적으로 우리가 압도적으로 위에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에 해당하는 일본의 조목 토기는요. 전 세계가 인정할 만큼 굉장히 우수하고 뛰어난 토기와 함께 문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민족 개념이 아닌 거죠. 주민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는 확실히 말씀드리지만은 적어도 670년에 일본국이 탄생하기 전까지 동아시아 질서에 특히 우리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가 개념이 아니라 체제 개념, 시스템 개념이죠. 그거를 자꾸 오늘날의 일본 개념으로 정치면 곤란한 거죠. 자, 원조선으로 갑니다. 앞으로 원조선이라는 용어는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해 주시길 제가 원해요. 고조선은 물론 이런 상공세에 나온 용어지만 그러나 다분히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일본인들이 악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고자를 붙이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단군 신화의 그릇된 정의를 투사하면서 마치 추상적이고 사변적이고 그리고 정치체가 불분명한 것으로
알려졌고 지금도 우리나라 주류 역사학에서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렇진 않죠. 그건 제가 지금 이 역사학자들 보고 계시지만 학자로서 말씀을 드리고 왜 얼마든지 논쟁을 펼 수가 있죠. 저는 그래서 원조선 용어를 쓰는 이유는 프로토조선이라는 겁니다. 조선이 우리나라 국가의 최초 국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처음이니까 제가 프로토원이란 말을 쓴 것이고요. 이런 말을 씀으로 인해서 우리 역사는 개통성을 지니게 돼요. 원조선 그리고 계승했던 고려백제 신라 등등이 있고 다시 내려오면서 그 위의 나라도 조선이라는 용어를 쓸 수가 있는 거죠. 물론 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역사를 계기적 관점에서 개통성을 세우는 것도 필요한데 이게 좀 부족해요. 일본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만세일계라는 용어도 쓰지만 역사학자들도 분명히 개통성을 보고 있고요. 중국 말할 것도 없어요. 특히 최근에 동북공정 이후에는 더 발전하면서 중국의 여러 가지 이론을 내세우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탐험공정 등등. 그래서 어떤 한 집단의 개통성을 분명히 이루고 있는데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종교학자라든가 신화학자들은 이거는 고대 세계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작업의 하나로서 조선이라는 용어에 관용어를 붙인다면 원자를 붙이자는 게 주장이고요. 그리고 원조선 적어도 강상무덤 이직 시기 가게 되면 분명히 강상무덤, 장군산무덤, 유상무덤은 요동바다 끝에 있는 거거든요. 이쪽에서는 당연히 저는 그 당시 때 이것이 해양 호적의 무덤들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논문을 쓸 때만 하더라도 몰랐는데 그 이후에는 제가 찾은 것이 장상군도의 신석기 유적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요동반도 끝쪽에 있는 원조선의 주체 세력들은 해양 문화가 발달했고 그리고 교류한 거죠. 그리고 산동의 제등과 해양 무역을 했다는데 이거는 관제의 기록을 토대로 해서 이런 해석을 많은 사람들이 해요.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반대 이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제라는 책의 집필 연도를 그 당시로 볼 수가 없다는 주장들이 있죠. 그런 주장도 있다는 걸 제가 소개시켜드리지만 저는 당연히 전자의 무게를 두고 있죠. 왜냐하면 그 당시 때 중국 지역의 역사적 환경, 국제 질서가 있거든요. 이 당시 때 얼마나 박진감 있게 그다음에 춘추전국 시대가 시작되기 직전이고 요 관자 시대는 춘천국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그 이전에도 얼마나 산동지방과 화북지방과 그리고 발해말 중심으로 해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는데요. 그리고 무역이 이루어졌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산동지방과 요동반도 지역 발해는 무역 정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관자의 집필연도 여부를 떠나가지고도 당연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아주 오래전에 쓴 논문이에요. 월인들이죠. 원래는 지금 양자금 유역이죠. 월이. 그게 월이 양자금 유역이 있었던 겁니다. 5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월인들이 전국시대 때 월인들이 실질적으로 북상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아시잖아요. 제가 갑자기 생각 안 납니다. 당신 그 오월인들 간에 와신 상담 있잖아요. 그 당시 때 제가 월인들이 지금 산동반도의 청도만 쪽으로 옮기거든요. 랑이야 옮깁니다. 그리고 거길 거점으로 해서 다시 부흥을 하고 발전하는데 그중에 일부 세력들이 한반도로 진출했고 일본 열도로 갔고 그리고 그들이 무역에 종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논문이 사실은 오래전에 발표가 됐어요. 그리고 저는 그 위이지만은 진나라의 진시황이 파견한 서복, 즉 불로초를 구해서 구하기 파견했던 서복 집단들은 불로초라는 상징이 있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사실은 진시황의 동방 개척 정책의 일환이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진시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황제들의 순행 외에도 순해라고 해서요. 바닷가 항구 도시들을 직접 천자각합니다. 그만큼 해양 정책을 중요시 여겼고요. 그리고 진나라는 이미 광동성에 군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근래지만은 지금도 광주 시내 가면은 누구나 볼 수 있어요. 진나라 시대 때 조선 공장의 터와 함께 거기에 하는 척만 전시가. 그래서 그리고 진나라 때는 이미 상선들이 현재 수마트라 지역까지 파견이 돼요. 그럼 우리식으로 동아시아 역사를 보거나 우리 역사를 보면은 안 되는 거죠. 이미 동아시아 세계는 이때 오늘날의 동남아를 넘어가지고 인도를 넘어가지고 아라비아까지 연결이 됐던 겁니다. 사실 그 이전부터. 그리고 동의 실제에 관해서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적어도 이런 춘추전국 시대의 난국 속에서 특히 진나라의 통일 이후에 동인들이 황해를 건너왔는데 이들에 의해서 당연한 것이겠지만 황해 전체를 이어주는 활동권 무역권이 더 확립이 되지 않았을까 추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위만조선과 한해전쟁은 저는 당연히 다른 것이지만
황해 연근해양로 및 만주 일대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이라고 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종주권 쟁탈전의 성격도 있지만은 항로를 놓고 보는 무역권 쟁탈전이 이 전쟁의 본질이다 보는 것이죠. 이유는 당연히 한나라의 국제 정책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위만조선과 한나라의 문제가 아니라요. 그 당시 때 한나라와 흉노의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흉노를 물리친 다음에 한나라가 추구하는 말 그대로 한의 제국화 정책과 같은 각도 속에서 위만조선과의 관계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위만조선이라는 나라의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질서의 대기라는 측면이 강하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황해 북부의 종주권 내지는 교역권 쟁탈전 성격이 강하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미 이전부터 삼한 지역의 존재라든가 그리고 일본 열도의 관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여기와 연결되는 무역망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차지할 필요는 있었던 것이죠. 위만조선은 다만 가장 중요한 물목을 장악했기 때문에 훨씬 더 발전했다고 보는 것이 저의 견해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연장되다 보니까 한나라와 위만조선의 전쟁은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말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물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물목 쟁탈전이죠. 그 유명한 트로이 전쟁도 결국은 다단의 세 배 물목 쟁탈전 아니겠습니까? 보스포러스 들었고 모든 게 다 물목 쟁탈전인데 항로 쟁탈전인데 당연히 현재 산동반도와 그다음에 바레만과 요동반도 그리고 나머지 한반도 남부와 일본 열도를 연결한 선이라면은 어쩔 수 없이도 현재 서안만 지역이 중요하죠. 그리고 장상군도도 중요하고 그렇다면 그 지역을 장악한 정치 세력과 그리고 새롭게 중국 지역을 통일한 한나라와는 갈등이 불가피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죠.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꽤 많이 갔군요. 그리고 저는 기원을 전후라는 식의 이런 항로가 성립이 됐는데 이거는 보시는 것처럼 연속 항로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점선으로 이루어진 것은 제가 실성과는 달리 불연속적인 항로라는 것을 표시한 겁니다. 그리고 삼국지 위지동전 외인전에 근거한 이렇게 항로도를 표시한 겁니다. 자, 고구려 해활동 말씀드리죠. 뭐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고구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백제사 전공자들에게 좀 미안한 얘기지만 대행 활동을 놓고 볼 때 저는 고구려가 더 우월했다고 봐요. 압도적으로. 고구려는 해양 활동을 국가 발전에 적용해서 성공한 나라입니다. 특히 그 이전부터도 그랬지만 광개토대왕 장수왕 시기의 100년 동안 실제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고구려의 정치력, 군사력뿐만 아니라 문화력의 압도적인 우위는 물론이거니와 중요한 것은 중국의 사료에 등장하는 것을 보면 그렇거든요. 고구려가 중국의 남북제에 교류한 숫자와 백제가 교류한 숫자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교류는 전부 다 거의 전부 다가 100%가 해양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고구려가 북위 정권과 교류할 때 해양이죠. 남조 정권이야 당연히 해양이죠. 그렇다면은 고구려는 해양 활동력이 뛰어난 거죠. 그 밖에도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다양한 무역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동천왕과 오나라 간의 군사동맹이 맺어지고 233년부터 35년 사이에 제가 이런 기록들을 처음 봤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제가 박사기 논문을 써가면서 활용을 했지만 이랬을 경우에 당연히 고구려는 이 지역과 연결되면서 이 지역의 가장 발달한 조선술과 항해술의 능력을 수용했을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교류가 이루어졌었고 그리고 여기서는 무역이 이루어졌었는데 고구려가 수백 필의 말을 증여했는데 오나라 사신이 타고 온 배가 적어서 80필만 태우고 갔다는 기록이 나와요. 이때 배가 한 척인지 두 척인지 모르겠지만 두 척이라도 생말 40필을 실을 수 있는 거대한 실험을 해봤어요. 역사 스테이션에서. 정말 말을 몇 필이나 실을 수 있을까? 살아있는 말을 실는 것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유명한 바이킹들도 기껏 해봤자 병사 44명의 말 두 필 못 실어요. 이건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고구려는 장수왕 때 800필의 말을 이 송나라에게 수출했으니까 얼마나 대규모의 선단들이 이력하겠습니까? 압록강하고 또는 대동하고 남포항을 출항해서 다시 봐야 되는 거죠. 제가 요거 동천왕과 오나라의 관계 그리고 미천왕과 고고원의 관계 이런 것들 다 뺍니다. 그러나 여기에 엄청나게 복잡한 역학관계가 있다는 건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고구려 그다음에 여기 있었던 공선시 정권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연으로 가지만 그리고 여기 있었던 556들 여기 도망간 동진 역학관계 복잡한데 대응을 매겨서 이루어졌다 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광교토양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국가 발전 전략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우리 한민족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대륙 국가를 완성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해양 활동을 활발히 시켜야 되고요. 해양력을 강화시켜야 되고요. 해양 산업에 좀 더 투자를 해야 돼요. 이유는 제가 고구려에서 찾는 거예요. 고구려야말로 여기에 성공한 나라고요. 고구려는 대륙 국가예요. 정치 외교적으로 코어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요. 광개토당의 정복 작전을 제가 22년당을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5개의 목을 공격했더라고요. 그래서 5+1예요. 뭐냐면은 바로 여기입니다. 두만강 하구를 시작해 요동반도 끝, 그다음에 두만하구, 압록강하구, 그다음에 경기만 일대, 그리고 동해 삼척, 동해 중부 지역, 그리고 여기 플러스는 바로 부여의 문제가 되는 거죠. 5+알파 이게 제 이론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장악하고 보니까 당연히 고구려는 이렇게까지 현재 포항 위쪽의 영해까지를 실질적인 정치 형태로 만들면서 말 그대로 분단된 중국을 대설한 남북 동시 등고리를 추진한 거예요. 중국이 지금 남북 분단을 이용해서 등고리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때는 반대로 중국이 완전한 대분열 시대였었고 고구려는 거의 통일에 가까운 상태를 이룬 해륙국가가 있으니까 정말 유리한 입장에서 동시 등고리기를 추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게 핵이에요. 그럼 그 당시 때 광개토당이라든가 광개토당을 뒷받침했던 지략가들이라든가 아니면 지성인들 아니면 군사 전략가들이 아무런 머리 없이 그냥 땅 따먹기 전쟁을 했다는 말입니까? 당연히 우리도 중국 사람들처럼 중국 학자들처럼 아니면 삼국지연의를 쓴 소설가처럼 당시 국가발전 전략을 그들의 입장에서 살펴보고 재구성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 역사가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정말 필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제가 또 이런 도표를 만든 거죠. 물리허브 역할한 거예요. 제가 얼마나 쉽게 설명합니까? 다롄 경제특구, 압록강 경제특구 이거 전부 다 북한이 정한 정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황금평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가 낮은 선봉지구죠. 중국이 말하는 말 그대로 UNDP가 선정했던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이에요. 지금은 중국이 여기를 나선 지구를 더 확실히 장악해가면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서클을 그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동해 삼척 지구도 마찬가지. 이게 그 당시 때 광개토당에 또는 장수왕에서 실현된 정책인데요. 이건 물론 제 해석적 측면이 강하지만 저는 구체적으로 분석한 건 분명해요. 제가 보여드리는 책은요. 이거예요. 이겁니다. 광개토대왕과 한 고래의 꿈. 이거 2005년도에 나온 책인데 이거 경제적 측면에서 정책 측면에서 쓴 책이에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낸 책인데요. 광개토대왕과 한 고래의 꿈. 그래서 기본 발상은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린 그대로 고구려 광개토대왕은 이렇게 통일에 가까운 업적을 이뤘었고 실질적으로 동아시아 세계에서 정적으로는 코어 역할, 그리고 물리 허브 역할, 그리고 문화 문명의 IC 역할과 허트 역할을 했다는 것이 이 책의 내용이고요. 이걸 보완해서 낸 것이 바로 이겁니다. 장수왕 프로젝트고요. 장보고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그냥 살아온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렇게 전략을 가지고 국가발전 정책을 운영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이런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국이나 일본의 정치가들은 늘 그들의 역사 속에서 모델을 찾습니다. 중국의 1대1로 전략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1대 전략은 완벨트 전략은 배당제국의 부활, 즉 완로드 전략은 정화의 원정대. 일본도 당연히 일본의 근대와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본의 역사 속에서 모델을 삼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리고 우리는 왜 중국에서 일본에서 모델을 찾고 아니면 삼국지연이라든가 아니면 대망이라는 소설 속에서 역사를 착각하면서 그들에게 경외심을 때론 표해가면서 왜 우리를 발굴하지 않죠? 저는 잘못됐다고 보고 있고요. 언제나 제가 아주 하는 말이지만 우리나라 정치가들은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그리고 광개토당의 작전은 이렇게 수분 작전으로 이루어졌다.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고래 항로도를 표시한 건데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항로가 휘어진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직선으로 그리지 않습니다. 저는 양지역에서 발견되는 고고학적인 성과들 그리고 기록 또 한 가지는 해양 환경, 항해 환경을 고려해서 이런 항로도를 그리는 것이고요. 이건 최근에는 공개됐을 거예요. 이거 처음 이것을 렌트겐으로 조사할 때 제가 자료를 입수했지만은 이게 방구대가 아니로구나. 이게 그 천전이 안각해 있는 그림이에요. 예전엔 이것이 몰랐는데 렌트겐으로 찍으니까 장명수 선생이 이 작업을 했는데요. 찍으니까 이런 그림이 나와서 이것을 신라로 볼지 고구려로 볼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말하는 삼국시대 때 발달된 선박의 형태를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귀중한 거죠. 이거 보니까 일본 열대 것을 봤는데 이게 뭐냐면 이즈모고요. 이게 이시카와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당시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 신라인들이나 고구려인들이 진출했다는 증거를 보고 있는 거고요. 백제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하실 것은 백제는 농해 국가로구나. 이거 제가 만든 말인데요. 백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경기만을 중심으로 해서 한강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발전했기 때문에 농사가 발전했고 그래서 생산력의 확장 때문에 백제가 일찍부터 강국이 됐었다는 것이 기본 해석인데요.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바다라는 겁니다. 경기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는 식료, 직영학적 관점에서도 중요하지만 여기가 물류와 외교의 망이 여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강을 장악하면은요, 한강하고를 장악하면 속칭 한반도의 반을 장악할 수가 있어요. 길게 넓게 퍼진 남북 한강의 하계망을 통해 가지고 거기다 통제권을 가질 수가 있고 물류망을 장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진강 상류 지역에서도 거대한 적성묘들이 발견된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용어는 백제는 농경 국가가 아니라 농해 국가다. 농업과 해양이 발달한 국가다. 그리고 온조와 비료의 경쟁에서 패한 이유는 온조는 풍납토성 일대로 추정되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를 중심으로 한 강해 도시였었고 비료는 인천을 중심으로 한 해양 도시였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조건들도 있지만 이런 측면에서도 온조가 승리할 수밖에 없었다. 이걸 말씀드리고요. 근초광 시대가 얼마나 해양 활동이 활발했는가는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근초광을 전후한 시기에 일본 열도로 영향을 주는 과정이고 이게 영암에 있는 왕인의 동상인데요. 적어도 일본석에 근거하는 한 이 시기에 일본 열도로 백제가 많은 사람과 많은 문화를 전수해 준 것. 그런데 이 시기는 아직까지 전라남도 지역은 만의 영향권이 강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약간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인 것은 백제는 이 시기부터 이미 일본 열도로 진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성도길 제가 살펴봤는데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고구려는 427년에 평양성으로 수를 옮긴 다음에요. 475년에 결국은 한성을 공격해서 장성을 죽이고 경기만을 빼앗습니다. 그 이전에 계류왕이 북위에 국설 보내거든요. 그런데 그때 왠지 모르겠지만 일단 고구려 공격을 받고 결국 장성 죽고 백제는 남쪽으로 도망가다 보니까 해양활동 범위가 축소되고 해양력과 국력이 약화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복속을 하는 그런 모습 보이고 일본 열도는 계속 진출하게 되는 거죠. 이게 풍납토성인데 넘어갑니다. 그리고 웅진으로 가니까 웅진은 항구도시죠. 당연히 항구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벌어진 일들은 이런데 거기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당시 동성왕 때 이렇게 남제와 이가가 빈번했는데 동시에 북위와의 갈등과 전쟁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중국의 사료책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때 상황을 해석하면서 장강유역 진출설이라는 장강 지역의 백대계 세력들이 진출해서 꽤 오랜 기간 동안 점령했다는 설까지 나오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일단 언급을 찾아야겠습니다. 사실 확실히 모르거든요. 다만 이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국제관계를 봐야 되는데요. 그 시기는 남북 분단 시대거든요. 그래서 위는 북이고 아래는 송, 남제, 양, 진 이렇게 나라들이 번갈아가면서 전개되고 있는데요. 그 시기에 이 남조 정권에서 남제도 그렇지만 문흥왕 때인 양나라 때는 엄청난 무역국가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양활동 능력이 뛰어나요. 그리고 이런 배들은 어디 만들었겠습니까? 어디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남경 지역에서 만든 거예요. 바다가 아니라 남경이라는 곳에서 만든 겁니다. 일종의 항구도시죠. 오늘 강의를 거기까지 못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동아시아 국제대전 때 특히 고구려 당나라 전쟁 때 647년, 648년에는요. 당나라가 고구려 공격할 배들을 어디서 만드냐면 사천성, 즉 양자강 삼연대 안쪽에서 상류에서 거대한 전선들을 만들어서 끌어내려온 다음에 운하 또는 바다를 통해서 고구려를 공격하려는 시도를 해요. 여러분들 생각과는 달리 이 시기에 어마어마하게 해양 문화가 발달한 겁니다. 제가 부남은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일반적으로 오늘날의 옛날 크메르죠. 캄보디아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꽤 오랫동안 무역국가로 번성했는데요. 역시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백제 시대만 하더라도 이렇게 중국의 남조 국가들은 엄청난 해양활동과 함께 광범위한 무역망을 이루고 있었다. 그건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항로를 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렸고요. 넘어갑니다.
40도 넘어가고요. 자, 가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야는 그중 늦게 시작했죠. 그리고 일본 열도로 최초로 진출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그렇거든요. 그리고 해양과 연관된 것은 상공유세 가락국게 나오는 거지만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그리고 김수랑의 부인 홍황의 존재부터 해양과 연관이 돼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야는 6북이 아니라 12개 이상의 소국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이들은 대부분 해양 폴리스라고 보면 됩니다. 이때 폴리스라는 개념은 혹시 지중해와 혼동될 수가 있는데요. 지중해 폴리스에 관해서 일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지중해 문명에 대한 과도한 인식 때문에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중해의 폴리스들은 그렇게 큰 나라들이 아닙니다. 큰 도시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큰 도시들 빼고 나머지는 굉장히 소규모의 도시들이고요. 그걸 다 폴리스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 도시에 살질 않아요. 중국이 말하는 방 안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바깥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일반적인 이론은 4분의 1 정도는 도시 안에 살지만 4분의 3은 그 바깥에 거주해요. 그렇다면 우리 역사를 바라볼 때 특히 이런 지역은 이런 것들을 단순하게 마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또는 성읍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제 입장에서는 도시로 보는 거죠. 일종의 도시국가로 보는 겁니다. 해양 폴리스. 그렇다면 가야는 해양 폴리스 연합 또는 연맹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해양 세력의 특성인 거죠. 해양 세력은 육지 세력과 달라서 이렇게 중앙 집권적이거나 또는 권력 중심적이지 않고요. 탈중심적이고요. 무정부적 성격을 띠고 호족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고만고만한 상태에서 자기들이 있는 해양 환경을 최대로 활용하는 해양 폴리스들이 발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신라라든가 백제라든가 고구려한 다른 각도에서 가야를 본다면 가야의 위상도 상당히 높여질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부야 항구, 즉 금강가야죠. 그래서 당연한 것이겠지만은 역시 낙동강 하구를 출항해서 대마도의 경우 큐슈와 이어지는 최단거리 그러다 보니까 늘 그렇듯이 여기가 중요했고 사료에도 여기가 언급되어 있고 여기서도 많은 유물과 유적들이 발견이 되고 있는 겁니다. 보신 것처럼 옆이지만 창원에 더울이 부분도 있지만 사촌도 있지만 실제로 금강과 연관된 것은 이런 것들 양동일 비롯해서 등등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가야는 론저로 말씀드린 초기부터 해양무역 상업 도시국가예요. 그리고 다항 도시국가들 예를 들게 되면 낙동강 수계망에 있는 하항 도시국가들 있잖아요. 아라가야라든가 아니면 대가야 이건 당연히 하항 도시국가고요. 나머지 해양 도시국가들의 연맹체가 그렇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 간에도 갈등이 있고 결국은 나중에는 신라라든가 또는 백제라든가 이렇게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그리고 내륙지향적인 속이 강한 집단들에게 정복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일본은 일본 요트로 처음에는 자바치오로 건너갔지만 마지막에는 가야가 멸망할 무렵에 집단적으로 일본 요트에 건너갔을 가능성이 큰 거죠. 이게 일본 신화에 나온 아마데라스 오믹감이지만 사료상으로 보게 되면 바로 비미호 삼국지 위지동전 외인전에 나온 야마다이국의 무녀 겸 그 정책 수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히미코의 얼굴을 그린 건데 보시는 것처럼 전형적인 북방계 얼굴입니다. 그리고 일본 신화에 나오는 삼종신인데 당연히 일본의 대부분의 고분에서 나오고 이것은 우리의 단군 신화에 나온 천부인 세계랑 일치가 되고 북방의 샤머니즘에서 어디나 등장하는 삼종의 신기랍니다. 여기 핵을 이루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가야계를 보고 있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가야계 무덤에서 나온 배들이지만 이거는 부장품인데요.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죠. 부장품에서 나오는 이런 배들을 가지고 그 당시 때 가야라든가 또는 좀 이따 보여준 신라라든가 여기에 조선소를 논하면 그건 곤란한 거죠. 그렇죠? 그건 곤란한 겁니다. 그래서 부장품은 부장품, 실제로 사용된 배는 다른 거죠. 그리고 부장품이란 것은 의례적 성격, 장성용에 쓰는 것이고요. 실제적인 배들은 좀 더 다른 구조와 함께 더 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데 지금 이런 배들로 시기 전체 조선소를 논합니까? 이 오세기경의 세계 토기배고요. 이건 좀 독특해요. 큐슈의 다케라 고분인데 큐슈족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분벽화는 없어요. 장식 고분이라 명명되는 아주 주술적이고 의기적이고 추상적이고 기하학적인 도형으로 되어 있는 벽화들이 주로 이루고 있는데 이것만큼은 이상하게도 이렇게 우리 전형적인 벽화와 고분과 비슷하고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기마인이 있었고 발이 있는데 이런 것들 일부에서는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 기마민의 상륙이 아니라 어떤 장송 이래에 연관됐다는 해석도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과 기마 복장 인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건너는 거죠. 이런 것이 그 당시에 사용되는데 이것이 너무 강력하다 보니까 일부 사람들이 주장했지만 특히 에가미나미오가 1947년에 주장한 기마민족 정복 폭파설을 비롯해서 여기에 많은 우리나라 학자들이 동조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기마민족이고 그 기마민족이 일본 열도로 건너가서 정복가 이루었다. 이거 주장하는 겁니다. 그 대신 맹점은 있죠. 왜냐하면 에가미나미오가 주장하는 것은 기마민족이 일본에 와서 정복국가를 만들었지만 그들은 다시 한반도로 건너가서 이층의 외환연합왕국 이게 임날본부서를 어느 정도 보완해 주는 거거든요. 중요한 거죠. 신라는 초기부터 해양활동이 활발했고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만은 8대 아달라 왕 때 연호랑과 시오녀라는 가죠. 이거는 일부에서는 제사 집단으로도 보고요. 또 일부에서는 항해 집단으로도 보고요. 일부에서는 제철 집단으로도 봅니다. 제가 보기엔 이 세 가지가 다 있지만 저는 비중은 조금 더 항해 집단에 두는 편이고요. 저는 세 가지가 다 있다고 봐요. 학자로서. 그리고 이 시기에 연호랑과 세원녀가 일본 열도로 갔는데 실제로 도착한 곳은 바로 어디냐면은 일본의 이 지역이에요. 여기 시마네 현죠. 여기 이즈모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일본 신화에서는 가장 중요한 곳 중에 하나죠. 가해를 중심으로 한 아마데라스 오미카미의 천계열과 그다음에 스사노노미코도 중심으로 한 땅, 동굴, 항해에 연관된 신이 있어요. 이는 신라계 신이에요. 스사노노미코도가. 근데 바로 여기가 고향이고요. 여기가 신라인들이 진출할 때 가장 자연스럽게 도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섬이 오키제도고요. 여기 있는 것이 독도입니다. 그러니까 독도의 영역을 주장하는 바로 오키지대 사람들은 바로 옛 신라계의 후예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죠. 이게 한일 고대 관계에서의 메커니즘이기 때문에요. 특히 정치학자라든가 사회학자들은 모든 것을 근현대적 관점으로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동물과 달라요. 인간에게는 정체성이 있고요. 역사적 경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집단이 어떤 성격을 갖고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는 우리가 말하는 정말 이익에만 기초한 것이 아니라 가치라든가 의미에 두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야지 한일 관계에서의 특히 근현대의 한일 관계에서 본질을 바꿀 수가 있죠. 그건 해리병에 관한 건데 겨울에 뛴 걸 보니까 주로 이 지역에 도착해요. 이런 걸 보더라도 이렇게 한일 고대 관계에서는 해양 환경에 따라서 이루어지는구나. 신라인들은 출발할 경우에는 주로 겨울에는 이런 지역에 도착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찍은 것은 현재 포항 시내에 있는 1월 사당이죠. 연호랑과 시온이를 모신 곳이고 이즈모에 있는 스사노노미코도의 공상이고 그다음에 거기는 이미 야요 시대 때 한 군데에서는 고진단 이쪽에서 300개의 청동과 철책칼 발견됐는데 물론 그 창도 발견됐지만 이것이 바로 이런 지역이에요. 그리고 옥기지도에 가니까 죽도는 지금도 어제도 우리 옥기의 섬이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은 신라계 사람들이 원래 토착민들이죠. 이거는 박제생의 비입니다. 규슈 북쪽에 있는 건데요. 제가 82년도에 처음 방문했고 83년도에 뗏목이 이 마을에 도착했고 2000년대, 90년대 찍은 사진이에요. 박재상이 여기서 죽었다고 이쪽에 향토사학된 나가다메 선생이 주장해서 정용호 선생 등이 여기다가 이런 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직 한국 사람은 주목하지 못하지만은 교토에서 좀 서쪽으로 가게 되면은 스루가 있는데 스루가의 바깥에 보면은 소풍만에 이렇게 신라 신사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신라 신사 즉 백목 신사입니다. 이제 거의 끝나가네요. 사실은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렇게 고대 국가까지만 했습니다. 자, 우상국의 국제항로도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통념을 깨고 싶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보신 것처럼 독도죠. 독도에 관해서는 끊임없이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상국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우상국을 울릉도와 독도의 모자관계로 보고 있고요. 정치학, 지리학에 이론이지만 생활권 이론을 적용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독도, 울릉도와 독도는 하나의 국가에 속해 있다. 이때 국가가 아니라 국이죠. 소국에 속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국의 국제항로도를 제가 한번 다시 그려봤는데요. 빈번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방로로 볼 때 이런 식의 교류가 있었다. 이거 몇 가지 증거를 가지고 온 겁니다. 이를테면은 검증되지 않았지만은 그리고 발설자가 아주 현대 사람이기 때문에 검증이 필요하지만은 이 대마국가, 우상국가의 갈등 관계 이런 문제도 거론했고요. 그다음에 여긴 당연히 그 시기에 그 전 시기에 고대 움직임을 본 거고요. 그리고 특별히 요거는 그렇습니다. 이지향이라는 사람이 조선 중후기에 요 지역에서 표류해가지고
이 지역에 도착하고요. 그래서 에도까지 와서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쓴 책이 표주록이에요. 뭐 많은 분들이 아시죠. 그 궁궐 때 표류해서 이 지역에 도착했기 때문에 항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제 이론이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표류를 통해서 항로가 개발이 됩니다. 이건 인류 역사에서 일반적인 이야기죠. 저도 여러 번의 표류를 통해 가지고 거의 유사한 지역으로 도착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뭐 일본에서는 너무나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학문적으로. 그리고 기타 등등. 그리고 지금 이런 부분들은 제가 삼국지 위지동 이전에 그 동해 옥조에 관한 것 기록을 가지고 일본 사람들의 주장, 중국 사람들의 주장을 분거를 해서 이 지역은 연해주 남부 지역과 교류가 있었다는 걸 전제로 그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독도 문제를 보실 때 또는 우상국 볼 때 그냥 망망대해 절의 고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머지는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요트 하시는 분들은 꼭 아시잖아요. 항해할 때 이 독도나 울릉도는 여기에 가시거리를 집어넣는 것이 좋습니다. 그걸 보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당연히 여기는 중요하죠. 따라서 동해를 항해는 신라라든가 아니면 그 전에 있었던 고구려라든가 발해에게 흔히 말하는 우상국 영역 해역권은 항해에 매우 필수적인 지역이다. 제가 항해자라면 당연히 여기를 경유하겠습니다. 그럼 이 섬의 존재를 몰랐다고요? 이게 지금 언제 얘기입니까? 512년이니까 6세기 초인데 6세기 초에 중국 지역과 그다음에 우리가 인도양 지역과 아니면 중해 지역을 보세요. 얼마나 항해술이 발달했는가. 여기 있는 사람만 바보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일단 사실은 일본 고대국가의 형성 과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동아지중해 국제대전은 정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벌써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결국 오늘은 강의를 이것으로 끝맺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김현미 선생님이 좋은 토론문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또 다른 분들 토론해 주시니까 배움의 기회를 가지려면 아무래도 강의를 여기서 마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김인희 교수님? 네, 선생님, 선생님 오늘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예, 오늘 뭐 이까지만 하셔도 정말 네, 많은 걸 저희들이 배운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강의 빠르겠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저는 뭐 특히 좀 인상이 와닿는 게 딱 하나를 이야기하라면 아까 천전리 암각화라고 최근에 이렇게 그림 이렇게 했는데 그게 돛담배 형태인 것 그렇죠. 같습니다. 돛담배입니다. 예, 네, 그래서 그때 우리가 그 항해용으로 사용됐던 배가 이런 형태였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을 네, 것 같아서 네, 굉장히 네, 중요한 그 자료인 것 같고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저도 이제 선장 출신인데요. 네, 그 항해의 관점에서 실제로 뗏목을 이렇게 하시면서 그걸 실정적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지명 토론 우리가 세 분한테 부탁을 드렸거든요. 우리 권호인 그 대표님 그리고 김현민 대표님 그리고 그 우리 요타 씨는 그 선장님 두 분한테 이렇게 지정 토론을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권호인